기존의 강대국은 신흥 강대국이 새롭게 부상했을 때 자신의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왕윤종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뵙게 되는데요. 제가 방송 녹화를 보통 월요일 날 찍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이 아마 목요일 저녁쯤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 3일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에 급변하는 상황을 다 담지는 못한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5월 10일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과연 언제 맞대응을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바로 이제 맞대응을 했는데 조금 뜸을 들였죠. 그렇지만 그 레리 커들러가 조만간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견을 했고요. 그 예견이 맞았습니다. 바로 5월 13일 중국이 맞대응을 했습니다. 중국의 맞대응은 미국이 이제 2천억 불 상당의 제품인데 중국은 600억 불 상당의 제품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5%에서 한 10% 정도의 관세를, 추가 관세율을 매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그 미국과 달리 미국은 25%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데 중국은 여전히 5 내지 25%로 이렇게 레인지를 두고 있습니다. 5%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품들도 있고요. 25%로 인상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25%로 인상한 상품이 2,500개 정도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20%에 해당하는 것이 한 1,078개, 1,000개 정도 되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10%가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이제 범위를 두고 있는 것은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이제 평균 관세율이 좀 높습니다. 8% 정도 되고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세율이 낮은 국가였죠. 그래서 평균 관세율이 2% 미만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미중 전쟁을 하면서 관세율이 지금 현재 2,500개 품목에 대해서 25%로 인상되다 보니까 평균 관세율이 한 4%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중국은 평균 관세율이 한 8%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평균 관세율이 한 10%에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맞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복 관세율을 이제 인상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11시간 만에 미 무역 대표부죠. USDR이 잔여 중국산 상품 중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한 50% 이상 남아있는 상품 한 3천억 불이 조금 넘습니다. 이 상품군에 대해서도 관세율 25%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공언을 했는데 그것을 절차상 공식적으로 이제 개시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3 내지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요. 한 3 내지 4주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관세율이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품목이죠. 지금까지 했던 2,500억 달러보다도 더 많은 상품인데 여기에는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과 같은 제품에 대해서도 이게 애플사가 만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뭐 월마트라든지 미국 소비자를 대표하는 유통업체들이 모두 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그 대립 관계, 뭐 경쟁 관계를 이제 좋은 말로 할 때는 이제 전략적 경쟁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고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략적 협력 관계란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 관계보다는 협력 관계에 이제 방점을 둔 것이고 전략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전쟁에서 쓰는 용어죠. 전략이냐 전술이냐인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협력하고 다 경쟁하는 것은 아니고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분야는 우리가 협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야는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미중 간의 그 관계를 전략적 경쟁 관계로 할 때는 전면적인 대립보다는
분야별로 경쟁하는 관계로서 우리가 그 양국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 간의 관계를 경쟁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지금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라이 라트너라는 사람인데요. 일라이 라트너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제 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조 바이든이죠. 조 바이든은 지금 민주당의 대권 레이스에 2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24명 중에 한 명입니다. 나이가 좀 많죠. 근데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안보 담당 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에 이제 종합 싱크탱크가 이제 브루킹스라고 보면은 안보 분야에 있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이제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새로운 미국의 안보를 위한 연구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부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라이 라트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미중 간의 그런 관계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러시아 등등에 대해서도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외 외교 전략은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confrontational, 대립적이다, 대결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끝장을 보겠다는 거죠. 어느 한쪽은 결국 루저, 패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라이 라트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관, 그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에는 민주당, 과거 민주당, 예를 들면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을 했던 우리 잘 알죠. 그 여성분이고요. 매들린 올브라이트라든지 또 국방장관을 했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그런 정책의 필요성 또 육자회담 뭐 이런 것을 강조했던 그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죠.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하버드 대학의 가장 중요한 그 석학 중에 하나인 조지프 나이가 바로 이 기관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그 민주당의 싱크탱크로서 외교 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그러한 대결 국면을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축에는 이러한 대립적인 구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그램 앨리슨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견된 전쟁, Destined for War. 그래서 그 책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기존 강대국과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신흥국 사이에는 confrontation, 대결.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이러한 입장과는 조금 달리 이 조지프 나이 교수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새롭게 이제 미중 관계를 정의하면서 킨들버거 트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킨들버거 트랩은 투키디데스 트랩이 워낙 인구에 회자되는 유명한 용어이다 보니까 이제 조셉 나이 교수가 새롭게 만든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램 앨리슨 교수가 이제 책을 만들어 출판하기 전에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아틀란틱 저널의 그 매거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미중이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2015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그 미중 관계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잘 알겠지만 투키디데스는 그리스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군인이었죠. 그리고 기원전 465년에서 60년경에 그리스에서는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축을 만들어내고 있던 것이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스파르타입니다. 우리가 스파르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맹주 역할을 했던 국가입니다. 반면에 새롭게 부상하는 아테네의 해양 세력을 결집해서 부상하는 아테네의 그 새로운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테네의 동맹을 가리켜서 이제 델로스 동맹 그리고 스파르타의 동맹을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아테네가 이렇게 새롭게 부상하는 해상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수하에 들어와서 잘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그래서 기존 강대국이었던 스파르타와 이 아테네가 결국 충돌하게 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30년간에 걸친 커다란 전쟁을 걸쳤고
그 마지막 종결은 결국 스파르타의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전쟁 과정을 지켜보면서 직접 참여를 했고 군인으로서 이러한 투키디데스는 이 강대국과 또 신흥국의 이러한 전쟁은 항상 불가피할 것 같다. 그래서 지어낸 이름이 결국 전쟁 불가피론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죠. 그래서 굉장히 기록에 기초한 역사서로서 그야말로 이 고대 사부의 가장 그 역사서의 전범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전쟁을 피할 수 없는가? 왜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결국 기존의 강대국은 신흥 강대국이 새롭게 부상했을 때 자신의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두 번째는 전쟁을 하면 뭔가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이익이 규모가 클 때 이익이 결국은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뭐 싸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싸운다. 결국 이 자존심을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전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미국이라는 슈퍼파워의 두려움, 중국의 부상을 보는 두려움,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놓고 경제적 패권을 다루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또 자존심을 건드릴 경우에는 또 그런 측면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5년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면서 워싱턴 방문길에 시애틀을 들렀습니다. 시애틀에서 이제 만찬을 하면서 시 주석이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에서 당시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용어가 이미 시중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투키디데스 함정과 같은 것은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중요한 국가들이 당연히 이제 미국이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국가들이 전략적인 판단 미스가 되겠죠. 미숙으로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면 바로 그게 투키디데스 함정을 스스로 판 것이 아니냐. 결국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국과 전면전을 펼칠 생각도 없고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레엄 앨리스는 2017년에 그 예정된 전쟁을 쓰면서 과연 어떻게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미중 간의 전쟁을 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얘기보다는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줬던 개혁 개방기의 싱가포르 모델이 중국에 많이 이제 이식이 되었습니다. 이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말을 빌려서 중국의 운영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리콴유의 말이 되겠습니다. 법의 지배를 따르지 않는 중국의 시스템, 그다음에 중앙이 너무 지나치게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로막는 문화적인 습성,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의 여러 가지 사자성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경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자성어, 경구를 통한 사고와 언어 체계, 그리고 모든 가치 있는 말, 그 지혜는 다 지난 4,000년 전에 묵은 텍스트에 공자님과 맥자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인용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 그 다음에 세계 다른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중국 시스템에 남아있는 것이 아마 미국이 바라보는 불편함이 아니겠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그레엄 앨리슨의 이런 충언, 이런 것들도 중국에 한번 깊이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